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고조선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어떻게 성장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열심히 TA 노트 잘 작성해주고 있겠죠? 선생님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한번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진도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잘 참여를 해주기 바랍니다. TA 노트도 역시 수행평가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작성해 주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1번 건국,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 청동기와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했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기록이 이런 스님이 만드셨던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단군왕금이 기록됐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고조선의 그런 그 문화 범위는 바로 지금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비파형 동검이 발견됐던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된 지역, 그리고 3번 미송리식 토기가 발견된 지역에서 많이 발견했다라고 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아마 알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국가인 고조선, 이 고조선을 세우신 분이 성함이 누구시죠? 바로 단군왕검이시죠. 이 단군왕검은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333년에 이 땅에 나라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일설에는 그 전에도 이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고조선을 세웠던 단군왕검이 바로 우리들의 최초의 국가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단군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단곡이라든가 같은 건 책이 있기도 한데, 그 책은 현재까지는 역사적으로 이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단군왕검의 그런 기록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군왕검이 나오는 그 최초의 고조선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거 알 겁니다. 바로 단군 신화에선 아주 먼 옛날 환인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그 신의 서자 중에 한 명이었던 환웅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늘에서 살기보다는 이제 다른 지역을 나와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 아들의 뜻을 알게 되었었던 환인은 환웅에게 바로 천부인 세계, 이게 일종의 그 도장이죠. 도장을 줬다는 것은 일종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권력을 줬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천부인 세계와 그 다음에 무리 3,000명에 해당하는 신하들을 데리고서 이 땅으로 내려왔답니다. 동쪽 지역으로 와가지고서 동쪽 지역에 태백산 근처로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백산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백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어딘가에 바로 나라를 처음으로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박달나무를 이제 상징으로 하는 바로 신시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곳에서는 너무나도 인간들이 정말 잘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짐승들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인간들이 잘 살게 되자, 이러자 그 곰과 호랑이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이것을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참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네요. 그때 당시에 데려왔었던 신하들 중에서는 풍배, 바로 바람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운사, 구름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우사, 비를 다스리는 신하를 이때 당시 같이 부가해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바로 이 곰과 호랑이는 당시에 인간이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너무 인간들이 잘 살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당시에 이 둘은 바로 환웅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환웅은 이제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살면은 그럼 너희들이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기뻐했었던 호랑이와 그 다음에 곰은 바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생활했는데, 쑥과 마늘만 먹다가 더 이상 질려서 못 먹게 되었었던 호랑이는 당시에 그 동굴에서 뛰쳐나가서 짐승을 잡아먹으러 나갔었다 볼 수 있지만, 그 호랑이는, 하지만 곰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쑥과 마늘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로 21일, 37일 20일, 37일에 즉 37일 21일 정도 후에 갑작스럽게 곰의 모습이 변화가 됐고, 그 모습은 점차점차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그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보고 싶었었던 곰은 바깥쪽에 나갔을 때 바로 인간의 여성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이 인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곰하고 서로 이제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아이를 갖고 싶었던 이 당시에 이 곰은 바로 신단수, 그때 당시 이제 박달나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신단수 앞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열심히 아이를 갖기를 빌었다고 하죠. 그러자 그 모습을 갸륵하게 여겼었던 환웅이 잠시 인간의 모습을 변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웅녀와 같이 결혼했고, 그 결과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으니 그 아이가 바로 이후에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 단군왕검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단군 신화가 있죠. 근데 그 속은 사실은 많은 상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과장일지언정 사실이 아닌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절 때쯤의 역사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단군 신화 안에 숨겨져 있는 바로 단군 조선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가지고서 자주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별표 2개 반. 단군 신화 속의 고조선 사회. 먼저 정치적으로는 사실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독특한데요. 단군, 여기에서 이제 단은 박달나무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단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무당을 의미한대요. 그런데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을 의미한다고 하니 이 무당을 의미하는 단군이란 말과 그 다음에 왕을 의미하는 왕검이란 말이 단군, 왕검이라고 해서 하나로 붙여져서 사용됐다는 말은 제사의 권력자, 최고 권위자와 그 다음에 정치의 권력자가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 사회가 바로 제정일치 사회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제정일치. 그래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답이 2번. 환웅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의 연합.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곰이라든가 호랑이가 인간이 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곰과 호랑이를 진짜 곰과 호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곰을 상징하는, 즉 곰을 부족의 수호신을 모시는 토테미즘으로 모시는 바로 부족과 호랑이를 토테미즘으로 모시는 부족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들은 이때 당시에 단군 왕건과 같이 손을 잡아서 국가를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둘 다를 수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환웅을 중심으로 했었던, 바로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이른바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 환웅 부족은 당시 두 개의 부족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고, 그것이 바로 곰 부족이 아니었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사회가 경제에서는 바로 농업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환웅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데려왔었던 신하 중에서는 풍백,
바람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운사, 굴물 다스리는, 그 다음에 우사, 비를 다스리는 부하 신들을 같이 데리고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뭐겠습니까? 공업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농업인 것입니다. 때문에 농경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상으로서는 바로 동그라미 1번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나는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신에게서부터 뽑힌 사람이다. 혹은 내 부족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들의 신들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의식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하죠. 동그라미 1번 선민사상, 환웅부족. 동그라미 2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 말 자체는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사용하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테미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곰과 호랑이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글쎄요, 최초에 바로 그 단군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에 고조선의 국력은 얼마나 됐는지는 우리는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국 쪽의 사서에선 나중에 가서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별표 1개 받쳐줍니다. 동그라미 4번에 고조선의 성장에서는, 자, 고조선의 성장에서는 동그라미 1번, 자, 기원전 4세기 말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답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는데, 이 왕이란 말이 바로 고조선에서 사용됐다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왕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고조선의 왕의 파워가 그만큼 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그래서 기원전 4세기 말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점. 동그라미 2번, 바로 철기 문화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는 이제 싸움을 하기 직전에 바로 고조선에서도 조금씩은 철을 사용했었던 그런 기록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철기 문화 수용.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지난 시간에 바로 세용도금의 등장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죠. 중국 쪽에서의 그런 장수, 그 장수 이름이 사실 이제 진계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의 연나라, 즉 당시 이쪽에 고조선이 있었을 때 이쪽 근처에 있었던 이 연나라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상대적으로 밀려섰던 고조선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땅을 한 2000여리를 뺏기면서 후퇴를 했다고 말을 하지만, 이건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시 중국은 7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7개의 나라들이 서로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국 강병 정책을 펼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고조선이 이들과 싸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조선의 국력도 강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중국의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 동그라미 4번,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거의 기록이 없는데, 다만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들 일부를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서 바로 왕이 있는데, 왕 밑으로 중국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상이라든가 경이라든가 대부라든가 그 다음에 장군과 같은 관직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재상 혹은 국무총리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경이라든가 대부와 같은 사람들은 한 장관급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장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직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동그라미 4번, 왕 아래 상, 경, 대부, 장군 등의 관직 존재 밑줄 쫙. 고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고조선의 역사 자체를 흔들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게 보여주냐면, 바로 중국 지역을 이 진이라는 나라가 완벽하게 통일을 하게 돼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진시황의 진나라는 몇 년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초나라와 한나라가 끝없이 싸움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면서 이쪽 지역에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이쪽 지역 전체예요. 중국 전역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나라의 황제였던 한 고조 유방은 당시에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방의 권력자들, 제후라 불리는 지방의 작은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이 유씨니까 전부 다 유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강력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을 대우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쩔 수 없이 그 공신들을 지방의 제후로서 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의 싹을 잘라버리고자 아예 어떻게 했냐면 각 지방에 있었던 제후로 삼았던 부하들을 각종 누명을 씌워서 하나 둘씩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연나라 지방의 그 제후로서 임명되었었던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옛날 이 유방의 어릴 적 소꿉 친구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여러 명의 그런 제후들을 하나 둘씩 제거를 하게 되자 겁을 먹었던 나머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북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당시 북쪽에는 바로 흉노족이라고 해서 기마병들이 이때 당시에 국가를 통치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 기마병들 중심으로 있었던 유목민족 국가인 이 흉노족에게 스스로 항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알고 봤더니 이 부하들 중에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위만은 원래 노관의 부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노관이 흉노 쪽으로 도망가자 그럴 바엔 차라리 흉노로 가지 말고 옆에 있는 고조선에 항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고적으로 고조선은 아마도 한 이 정도까지 영역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 고조선의 왕에게 항복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고조선의 왕의 이름은 바로 준왕이었습니다. 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 한나라,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중국의 유민들이 되게 많이 혼란에 빠져가지고서 혼란을 피해서 도망을 오자 고조선의 영역을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서 이들을 바로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중국의 고위급 관료 중에 한 명인 이 위만이 항복을 하자 위만의 항복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사람에게 높은 관직을 주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중국 쪽에서 넘어왔었던 사람들을 이 중국과 그다음에 고조선 사이의 국경선 근처에다가 전부 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위만은 처음에는 이 준왕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위만은 스스로가 굉장한 권력가가 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서 이쪽 지역의 사실상의 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위만이었는데 당시에 고조선의 진짜 왕이었었던 준왕은 바로 상대적으로 위만보다는 세력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위만은 야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준왕을 내쫓겠다고 마음을 먹죠. 하지만 준왕이 수도로 정한 곳은 너무나도 강력한 성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정복을 할 수 없었고 그래가지고서 여기를 정복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바로 이 준왕에게 가짜로 거짓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전하, 지금 현재 한나라의 대군이 대규모로 고조선을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조선의 수도가 이제 왕검성이라고 하는 성이거든요. 이 왕검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전하를 이제 보호해 드릴 테니까 제가 도착을 하면 성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한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긴장했었던 이 준왕은 이 위만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서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위만은 순식간에 고조선의 왕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스스로 고조선의 왕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그러면 준왕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이 위만이 이 준왕의 세력을 다 제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준왕은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남쪽으로 도망을 갔었대요. 남쪽으로 도망갔는데 당시에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조금씩 등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지역으로 가가지고서 정확히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전라도와 충청도 어딘가에서 바로 목지국이라는 나라를 스스로 세웠답니다. 이 목지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서는 거기에서의 왕을 자칭한 다음에 남쪽 지역을 전체로 바로 진이라는 나라로 선포하겠다라고 딱 선언하고서는 바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자기에게 충성을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문제는 당시에 남쪽 지역에 있던 여러 정치 세력들 중에서 중랑의 세력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남쪽에 있는 여러 개의 정치체들은 바로 이 목지국의 왕이었던 준왕에게 스스로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은 뭐 맹세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터치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뭐 충성할게요 라고 하고선 뭐 별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쪽 지역에는 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성립이 되게 되고 북쪽 지역에서는 위만이 바로 집권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별표 2개. 바로 위만 집권기. 자, 동그라미 1번. 기원전 2세기경 위만이 집권하여 세력을 확대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근데 이때 당시에 위만이 갖고 왔었던 것은 그냥 온 건 아닙니다. 바로 중국에 뛰어났었던 철기 기술을 대거 수용합니다. 원래 고조선 안에서는 이 철기 기술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 위만은 그 철기 기술을 대거 수용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을 고조선 내부에서 엄청나게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결정적인 공로를 세우게 되죠. 동그라미 2번.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남쪽 지역에는 바로 진이란 나라가 목지국의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진이란 나라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 진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문제는 당시의 문화적 선진국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던 진나라는 이 한과 서로 교류하면서 한 나라의 뛰어난 문물을 수용하면은 국가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문물을 수용하려고 했었으나 바닷길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고조선이 전달을 해주는 바로 한 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과연 고조선이 불쌍하다 진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짜 알려줄게 라고 했겠어요? 바로 중간에서 돈을 많이 챙겼겠죠. 이른바 동그라미 2번 바로 중개무역의 이익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에 이른바 이제 식민사학 중에 하나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에 바로 이 독립심을 꺾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었냐면 너희 나라는 지금 현재 식민지인데 너희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식민지가 된 것을 되게 안타까워하지만 니네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그 실체를 우리가 잘 인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국 쪽에 나와 있는 바로 사료를 살펴보면 중국 사람이었던 위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조선에 와가지고서 조선 사람을 통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나라의 역사의 시작은 식민지서부터 시작한 거다. 너희 나라의 역사가 식민지서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한 번 더 식민지가 된다 한들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라는 식으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세뇌시켰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은 식민사학에 대해서 반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되게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논리 중에서 이 일본 측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위만은 고조선인이 아니었을까, 즉 조선인이 아니었을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고자는 옛날 고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옛날의 조선인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서는 자 별표 1개 반 위만이 조선인이라는 증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는 고조선에 들어올 때 머리에다가 상투를 틀었답니다. 근데 이 상투를 트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상투를 안 틀거든요. 또 한 가지 상투를 틀고 또 하나 바로 고조선의 의복으로 갈아입고서는 이제
고조선에게 항복을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은 곧 고조선의 풍속을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동감 2번, 만약에 이 위만이 완벽한 중국인이라고 한다면 고조선을 정복한 다음에 나라 이름을 딴 이름으로 바꿨겠지. 그런데 나라 이름을 계속해서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고조선이 그 위만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동감이 2번, 왕이 된 후 조선 적어주세요. 조선이라는 국호를 유지. 그 다음에 동감이 3번, 위만이 통치한 다음에 위만의 부하의 이름들이 바로 위만의 신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면 중국식의 이름을 가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절대 중국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른바 그것은 고조선인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고조선인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들이 그렇게 관직명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 위만이 고조선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동감이 3번, 바로 고조선 출신의 인재를 많이 등용했다. 만약에 식민 통치를 했다고 한다면은 중국 사람들을 많이 관리에 임명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이 위만이 고조선인이 아니었겠는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시 고조선의 영향은 이쪽 지역이었지만 바로 이쪽 지역 이외에 산둥반도를 비롯해가지고서 이쪽 근처에는 바로 고조선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자 바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곳에 해당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미교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왔어요. 우리나라로 다시 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의 교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 혹은 하나의 주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일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위만은 중국인이 아니고 고조선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강력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나갔었던 고조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당시에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중국의 한나라에 한 스타가 등장하거든요. 그 스타의 이름은 바로 한무제, 한나라의 무제라고 하는 황제예요. 한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한무제는 당시에 국방에 있는 흉노를 되게 미워했어요. 왜냐면 초창기에 이 흉노는 강력한 기마병을 동원해가지고서 한나라를 무던히도 괴롭혔거든요. 이 기마병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시대 때의 보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일반 소총을 갖고 있는 병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고대 시대 때의 이 기마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탱크하고 일반 소총을 갖고 있는 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탱크가 이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냐면 1000명의 기마병이 10,000명의 보병을 전멸시킨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강력했던 게 바로 이 기마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한나라가 이 흉노족의 공격에 매번 수세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바로 이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서 첫 번째 바로 지방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서부터 소금하고 철들은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그 국가가 바로 판매를 하겠다.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흉노족이 기마병이면 우리도 기마병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대규모의 기마병을 양성하고, 그리고서는 이때 당시에 정말 끊임없이 흉노족을 공격하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흉노족이 이들에게 밀리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흉노족이 이렇게 공격을 받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흉노족에게는 강력한 친구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이쪽에서는 이제 서역지역
서역에 실크로드가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개의 몇십 개가 되는 바로 오아시스 국가들이 여기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나라는 한 나라가 붙지만 이쪽에는 서역의 국가들, 그 다음에 흉노와 그 다음에 고조선에 의거해가지고서 이 한 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왕따였던 겁니다. 왕따였던 것인데, 그런데 이 한 나라는 이 왕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첫 번째 서역 지역에 있는 여러 개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장사로서 먹고 사는 그 나라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장사에서 먹고 살았었던 그 품목이 뭐였냐면 중국의 비단이었어요. 때문에 비단 많이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가 흉노족하고 싸우면은 그렇다면은 바로 흉노족 편 들지 마 라고 해가지고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흉노족의 한쪽 팔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이제 고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무제는 당시에 고조선에게도 역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야, 좋은 말 할 때 우리 한나라를 따라 뭐 흉노족 이제 별거 아니야, 확실하게 꺾여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고조선은 이 한무제의 사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꺼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한무제는 육지로만 5만 명의 대군을 파견하고 바다로는 8천 명의 배를 수군을 마련해가지고서 고조선을 침공합니다. 근데 고조선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고조선의 태자가 바로 강을 건너오는 그런 5만 명이 넘는 한 나라의 대군을 몰래 매복을 했다가 습격하게 되면서, 그러면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대승을 거두기도 하는 사건도 벌어졌고, 바다를 통해서 오고 있었던 그런 수군도 역시 박살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조선은 수도였던 왕검성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수도였던 왕검성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이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끝까지 항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력이 확실히 한나라보다는 고조선이 더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기원전 109년에 침공을 했거든요, 한나라가. 근데 1년째 되는 해에 바로 이제 그 왕이, 그때 당시 고조선의 왕은 바로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었는데, 우거왕은 바로 주화파, 즉 화평을 주장했던 세력들에게 암살당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이 망한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화파들이 전부 다 쫓겨나요. 주전파에 의해서. 그리고 당시에 이 주화파를, 즉 화평을 주장했던 세력을 쫓아내고 고조선의 그 성 안에서 끝까지 항전을 주장했었던 사람이 바로 대신이었었던, 이름이 좀 독특하긴 한데, 대신 성기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싸움을 벌입니다. 끝까지 싸움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한나라의 와해 작전에 밀려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성문이 열리게 됐고, 그리고 고조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고조선이 멸망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 한나라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으나 고조선의 옛 영역에다가 4개의 행정구역, 4개의 군현을 세우게 돼요. 4개의 군현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나라의 4개의 군현이라고 해서 한사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번 발표 하나. 멸망에서는 중국의 한무제가 침공 밑줄. 자, 그 다음에 지배층의 분열로 수도 왕검성 함락, 기원전 108년 왕검성 함락 밑줄 쫙 쳐줍니다. 그리고 한이 이 군현을 설치하여 통치,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4개의 군현을 세웠다고 생각됐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대충 그린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다만 옛날에 왕검성이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평양성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평양성 근처에서 한나라 때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군현 중에 가장 번성했었던 군현 중에 하나인 낙랑군이라고 하는 군현이 여기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서 낙랑군이 여기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말고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뭐 그냥 한사군이라고, 즉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바로 일부 지역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됐느냐? 정말 대혼란의 도가니였던 거죠. 여기가 전부 다 고조선의 영역이었는데 고조선이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이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의 지배를 피해가지고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주변에 여러 개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이 점을 여러분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별표 2개 반. 7번 8조법금을 통해 본 고조선 사회. 사실 중국 쪽에 나와 있는 사료에서 본다고 한다면 고조선의 법에 대해서 딱 이제 8개의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간략하게 3개만 딱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게 굉장히 커다란 이제 옛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상과가 뭡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즉 사람을 죽이면은 네 목숨도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말아야겠죠.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동그라미 1번 생명 존중의 사상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시대 때는 재산이 바로 뭐냐면은 땅도 돈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암만 그 많은 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땅의 가치는 되게 낮았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넓은 땅을 이제 경작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때에는 바로 노동력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그 죽은 사람의 노동력을 상실시킨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바로 노동력을 없애면 되는 것이다. 그 노동력을 없애는 것은 바로 죽이는 것이죠, 그 사람을. 때문에 노동력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말은 노동력.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서 갚는다. 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갚는 게 곡식이래요. 딴 것이 아니고.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농경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그거에 대한 배상으로서 곡물로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은 바로 노동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산물이 바로 곡물이잖아요. 왜? 노동력을 투입해야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바로 곡식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곡물로서 이것을 배상한다는 것은 배상한다. 즉 이걸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노동력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을 한 자는 잡아다 종으로 삼는다. 다만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내 재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은 모두의 것이에요. 그럼 물건을 훔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때문에 이 시대 때에 도둑질을 한 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내 것과 그 다음에 네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바로 고조선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다. 종으로 삼았다는 것은 종 말고 반대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바로 동그라미 2번 종으로 삼았다. 이것은 바로 동그라미 2번 계급사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급사회 혹은 신분사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노비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아이고 선생님, 50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 아닙니까? 때문에 이 시대 때의 사람들은 돈 가지고서 물건들을 많이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용한 것은 돈을 사용해서 그 경제 생활이 이루어진 것은 다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대로 된 화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조선시대 때 숙종 때인가 이때쯤에 만들어졌었던 바로 상평통부라고 하는 돈전이에요. 근데 이 전에도 돈을 되게 많이 만들긴 했었어요. 많이 만들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믿질 않았어요. 전혀 믿질 않았죠. 때문에 돈이 사용은 됐었지만은 그 돈을 통한 경제생활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화폐 사용, 화폐는 사용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고조선 사회는 화폐 경제는 아닙니다. 이 점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프린트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1번에서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1번에 부여와 고구려가 만주에서 먼저 성장하다 해서 사만이 남부지방에서 각각 성장하다. 자, 각국의 등장. 자, 고조선 멸망 전후로 거기까지 한 밑줄. 자,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철기. 자, 철기. 자, 철기 문화를 기반 밑줄.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여러 국가 발전 밑줄. 여러 국가가 발전합니다. 밑줄. 그럼 국가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첫 번째. 자, 여기서 고자는 고조선입니다. 그런데 고조선이 존재했을 당시에 희미하게 이쪽 근처에서 고조선과 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시조 국가 중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부여라고 하는 나라예요. 만주의 숭화강이라고 해서 자, 이쪽에 이렇게 야호강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쪽 옆으로 이제 숭화강이라고 하는 강이 같이 흘러가는데 바로 이 숭화강 근방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부족 국가가 바로 이 부여족입니다. 부여족은 당시에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자 그거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하게 됐느냐? 바로 고조선의 유민들을 되게 많이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부여에서부터 도망을 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었던 고주몽의 고구려가 여기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함경산맥하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거대 산맥이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죠. 근데 이 산맥의 꼭대기를 딱 지나서 보면은 이쪽에는 이 좁다란 지역에 평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옥저라고 하는 나라와 이쪽 근처에 바로 동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당시에 이쪽 지역에 있었었던 이 진나라는 이후에 그 연맹체 자체가 더 많이 느슨해지게 돼요. 나중에 진이라고 한 나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한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 한이라고 불렸었던 그 나라들은 크게 보면은 옛날에 마한이 최고 우두머리에 있었던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했었던 마한 지역, 이 마한 지역에 바로 이 서쪽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 바로 마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 마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50몇 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맹주국으로서 목지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근처에서는 자, 이쪽에서는 마한, 자,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구야국 김수로왕의 김수로왕의 구야국을 중심으로 이때 당시에 철 생산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었던 바로 변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 12개의 나라가 있었대요. 그리고 사로국이라고 하는 현재 경주 지역에 있는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12개의 지역에 바로 이 나라들이 하나의 연맹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 한사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제일 북쪽에는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정, 그 다음에 옆에 동해,
세계, 그리고 남쪽에는 삼한이라고 하죠. 마한 변한 지장이니까 바로 세계의 한이잖아요. 때문에 이것을 삼한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삼한 지역에서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대혼란의 시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트윗노트 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조심하세요. 학습지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계약하고 나서 봅시다. 감사합니다.